월간 입원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은 평소와 좀 다르게 특정한 희귀 질환이 아니라 조금 그 희귀 질환과 관련된 검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용어 정리를 좀 합시다. 터미놀로지가 중요하잖아요. 유전 검사, 유전자 검사, 유전체 검사, 그리고 유전자 진단 이런 용어들이 네. 쭉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유전 검사 그러면은 드라마나 이런 데에서 개인 식별하거나 뭐 친자 감별하는 그런 검사들부터 유전 질환이 의심되는 사람한테 이런 검사를 통해서 유전 진단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검사들, 그렇게 해서 이런 목적이 좀 다양한데 결국에는 사람이 가진 그런 다양한 유전 정보를 이용한 검사가 유전 검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럼 유전 검사가 제일 넓은 겁니까? 그렇죠. 지금 뒤에 나오는 유전체, 유전자 뭐 이런 것들을 다 다 포괄하는 포함하는. 개념이 유전 검사. 우리가 유전체 그러면은 용어가 조금 더 이제 포괄적인 의미이기는 한데, 우리가 유전 검사 그러면은 왜 사람의 유전자들은 염색체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염색체 수준에서 원인을 찾는 검사, 그래서 이런 염색체 검사, 이런 것들이 하나가 있고, 그래서 이런 염색체 검사 같은 경우에는 다운 증후군이라든지 21번에 염색체가 3개인 경우, 뭐 아니면은 염색체에 미세한 결실이 있거나 아니면은 증폭이 되는 중복이 또 있어요. 미세 중복. 그런 거를 또 구분할 수 있는 검사들이 이제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염색체 마이크로 어레이라고 하는 그런 검사인데, 그런 검사들이 이제 염색체 검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염색체에는 또 유전자들이 촘촘히 꽂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염색체에 따라서 뭐 유전자가 Y염색체 같은 경우는 몇십 개 정도의 유전자만 있는데, 또 염색체에 따라서는 유전자가 2000개 정도까지 존재하는 그런 염색체들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염색체 수준에서 이상은 아닌데 그 염색체 안에 있는 유전자 하나에 돌연변이가 생겨서 질환이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를 찾기 위해서 하는 거는 우리가 유전자 검사라고 얘기를 하죠. 흔히 말하는 DNA 테스팅이 유전자 검사. 우리가 그러면은 유전체라고 하면은 그 염색체하고 유전자 검사를 또 포괄하는 그런 의미가 돼요. 그거하고 또 유전 검사하고의 또 차이는 뭐냐? 유전 검사는 유전체 검사를 포괄하는 좀 더 상위 개념인데, 우리가 유전 검사 그러면은 이런 뭐 DNA를 보거나 크로모좀을 보는 것 외에 왜 신생아들 태어나면 발뒤꿈치 검사로 대사산물 재는 검사 있잖아요. 그래서 아미노산 대사이상 장애 같은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 페닐케톤유증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 이 아이한테서 페닐알라닌 수치가 많이 올라가 있는 거를 발뒤꿈치 검사에서 이제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유전 질환이 있을 때 그 산물이 증가되면 그거를 재거나 아니면은 뭐 효소의 기능을 분석한다든지 이런 생화학적인 그런 검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이오케미컬 테스팅이 되겠죠.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 유전 검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유전 검사에 어떤 거는 뭐 아미노산을 재거나 이런 것도 포함되는 그렇죠. 거군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염색체를 보려면 뭐 크로모좀 테스팅을 한다든지, 최근에처럼 마이크로어레이를 한다든지, 유전자 검사를 보려면 DNA를 뽑아서 거기서 싱글진 테스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따로따로 이렇게 검사들이 진행하다가 이 기술들이 발전을 하면서 하나의 검사로 최근에 이제 많이 대두가 되는 그런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 뭐 이런 검사들은 요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 중에 제일 많이 발달이 되어 있는 게 이제 홀지놈 시퀀싱인데, 그걸 우리가 전장 유전체 분석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개념적으로는 유전체가 있고 거기에 유전자, 염색체 뭐 이렇게 있는 건데, 기술적으로 보다 보면 따로따로 진행하다가 이게 이제 합쳐진 그런 양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전에 그 NGS 말씀하셨는데 사실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이제 넥스트가 붙었으니까 원래 그 앞에는 뭐가 있었는지, 네. 그리고 NGS라는 말 말고 요새 서드 제너레이션 뭐 어쩌고 네,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 세대 구분 좀 해봅시다. 네네. 우리가 이제 퍼스트 제너레이션 그러면 학생 때 실습하실 때 PCR하고 그 PCR 프로덕트 나오면 그거 가지고 그 염기 서열을 우리가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만큼 DNA의 일부분을 이렇게 막 증폭을 해가지고 그 염기 서열을 읽는 방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전에 했던 방법들은 환자가 유전 질환이 의심이 되면 그 유전 질환의 대표적인 유전자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유전자에서 단백질을 전사하는 부분이 주로 엑손들이죠. 그러면 그 엑손들을 PCR을 하나씩 떼어가지고 염기 서열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세머 시퀀싱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제 그거를 통해서 이렇게 유전자 하나하나를 분석을 했었어요. 그게 이제 퍼스트 제너레이션이고. 따로따로.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대 들어오면서 넥스 제너레이션이라고 해서 이 퍼스트 제너레이션 다음이다. 그래서 그냥 우리나라 말로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이라는 기술이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사람 이런 유전체가 있으면은 그 유전체를 절편을 잘게 해가지고 여러 절편들을 한꺼번에 읽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전에는 유전자 하나에서 엑손 하나만 PCR을 떠서 그걸 분석을 했는데, 이제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은 또 우리가 다른 말로 Massively Parallel Sequencing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어떻게 보면 DNA 부분들을 한꺼번에 쭉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가령 이제 DNA 가닥이 뭐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이 프라이머들이 이제 이렇게 계속 중폭이 여기저기에. 여기저기. 그래서 결국엔 요 절편들을 쭉 연결하면은 요 시퀀스가 있는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볼펜들을 여러 개를 한꺼번에 읽을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2세대가 이용이 되고 있는 것이 패널 테스팅이나 또는 엑솜 시퀀싱 또는 홀 지놈 시퀀싱, 이런 것들이 지금 차세대의 염기 서열 분석을 이용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검사들이죠. 근데 홀 지놈 시퀀싱하고 NGS하고는 약간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면? NGS는 일종의 기술이고 그 기술을 이용을 해서 뭘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홀 지놈 시퀀싱이 될 수도 있고 엑솜이 될 수도 있고 패널이 될 수도 있어요. 패널은 우리가 타겟티드 시퀀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패널 같은 경우에는 사람 그럼 유전체에서 가령 어떤 환자가 망막 색소 변성이 있다. 그러면은 뭐 여태까지 알려진 유전자가 뭐 한 80개 이상 되거든요. 그럼 그 유전자들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저렇게 프라이머를 짜가지고요. 그 부분들을 한꺼번에 증폭할 수 있게끔 키트를 만들어요. 키트를 만들어서 그 유전자들 한 100개 정도 되는 것만 한꺼번에 분석을 해서 한 번에 읽는 거죠. 그래서 그 100개 정도를 한꺼번에 분석하는 것이 이제 패널 테스팅이 되는 거고, 이 패널 테스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런 특정 어떤 질환군을 진단하는 데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현재 급여도 어느 정도 부분급여 적용을 받고 있는 그런 검사가 됩니다. 지금 이제 그림을 보여주셨는데 네. 이 저만 모르는 거 아니죠? 다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홀 지놈 시퀀싱은 전체적으로 저거를 다 시퀀싱을 하는데 약간 얕게 한다라고 합니까? 저 그렇죠. 시퀀싱 뎁스라는 게 그렇죠. 뎁스라는 게 한 부위를 몇 번 읽었느냐. 그래서 30x 그러면 한 사이트를 30개의 리드가 커버를 했다. 그래서 30번 읽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홀 엑솜 시퀀싱은 엑솜 부위만 50번에서 100번을 그렇죠. 읽는 거고, 예. 타겟티드는 특정한 부위만 500번을 읽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엑솜 그러면은 그 set of 엑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유전체의 한 1%에서 2% 해당이 되는데, 단백질을 전사하는 부위를 주로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유전질환의 돌연변이들은 다 단백질 코딩하는 부위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타겟티드 시퀀싱 같은 경우는 좀 더 특정 질환군에 해당이 될 때 저렇게 좀 집중적으로 읽으면 좀 더 정확도가 올라가겠죠. 근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코스트 이펙티브니스가 높아진다고 적혀 있는데, 저렇게 특정 부위를 굉장히 여러 번 읽으면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생성되는 데이터의 크기가 저기 홀지놈 시퀀싱 같은 경우는 한 50기가 정도 될 거예요. 아, 30번, 50번, 500번 횟수는 저 정도 차이가 나지만 네, 전체 읽는 데이터 부위 크기가- 자체가 네. 크기가 훨씬 더 작아지니까 네. 그 저 스닙까지는 알겠는데 인델하고 SV는 뭐예요? 인델 같은 경우는 뉴클레오타이드 왜 3개가 아미노산 하나 생성하잖아요. 네. 근데 뉴클레오타이드 3개 중에서 뭐 돌연변이가
하나가 빠지거나 아니면 뭐 두 개가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 세 개의 조합이 아미노산 만드는 것이 하나의 그 규칙인데 그 틀이 이렇게 어긋나겠죠. 네. 그런 걸 이제 인델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SV 같은 경우는 이제 스트럭처럴 베리언트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유전자의 좀 더 큰 개념인데요. 가령 A라는 유전자가 엑손 20개로 구성이 돼 있다. 그러면은 엑손 20개 중에 뭐 5개가 딜리션이 되어 있다든지, 어떻게 보면 좀 더 구조적인 그런 건데, 좀 더 큰 개념은 유전자 한 2-3개가 같이 딜리션이 된다든지. 그럼 사이즈로 보면 스닙이 제일 작은 거고 중간이 인텔이고 SV가 제일 큰 거겠네요.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요 규칙이 지금 많이 어긋나졌는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 홀지놈 시퀀싱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굉장히 내려갔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데이터가 많이 생성되지만 이거를 분석할 수 있는 경험들이 많이 쌓였어요. 그 데이터의 분석 비용도 내려갔을 거 아닙니까? 데이터 분석 비용도 많이 내려갔죠. 그래서 현재 홀지놈 시퀀싱이 엑솜이나 타겟티드 시퀀싱, 패널 테스팅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은 이미 와 있습니다. 근데 깊이가 얕잖아요. 그럼 홀 지놈 시퀀싱도 뎁스를 더 높여가지고 분석 기술을 조금 더 좋게 해서 이제 우리가 뎁스가 낮으면 이게 이제 정확도가 좀 떨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데이터를 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조금 뎁스가 낮더라도 이제 이게 정말 이 환자한테서 있는 뮤테이션이구나, 이런 거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저걸로 이제 충분히 타겟티드 시퀀싱에서 찾을 수 있는 것들도 찾게 되었고, 또 이제 홀지놈 시퀀싱 같은 경우는 염색체 수준에서 뭐 트랜스로케이션이 있다든지 그런 좀 더 큰 규모의, 어떻게 보면 염색체 검사나 마이크로어레이에서 찾던 것까지도 찾을 수 있는 수준까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홀지놈 시퀀싱은 어떻게 보면 이런 엑솜이나 타겟티드 시퀀싱, 싱글지 테스팅도 수렴하지만 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 염색체 검사도 어느 정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와 있죠. 근데 아직 이제 이거가 상용화되기에는 분석하는 것에 따라서 폴스 네거티브가 있을 수도 있고 폴스 포지티브가 있을 수도 있어서 아직은 이제 이게 상용화까지는 아직은 안 돼 있습니다. 타겟티드 시퀀싱 같은 건 작은 부위를 굉장히 현미경적으로 들여다보는 느낌이었다면 네. 홀 지놈 시퀀싱은 훨씬 큰 거를 약간 멀리 떨어져서 보는데 그 네. 전체를 현미경으로 보듯이 볼 수 있게 기술이 발달했다. 그렇죠. 이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 보통 그럼 선생님이 보는 희귀질환 환자들 오면 뭔가 의심되는 질병이 있을 때 확진을 위해서 흔히 뭐 유전 검사를 한다 그러면 그 검사의 종류는 다 다르겠네요. 질병에 따라서. 다르죠. 그리고 뭐 현재 그럼 우리가 임상 수준에서 하는 검사들은 조금 더 보수적인, 그래서 다 검증이 된 것부터 먼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령 뭐 선천성 기형이 있고 발달 지연이 있는 아이가 왔다. 그러면은 현재 수준에서는 염색체 검사하고 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 검사를 먼저 하도록 레커멘데이션이 돼 있고요. 그럼 거기서 한 10% 정도가 진단이 되고, 여기서 진단이 안 되면 그 다음에 한 20-30% 정도를 우리가 어떤 특정 질환군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패널 테스팅을 할 수도 있고, 근데 담당 의사가 봤을 때 여기 특정 질환군으로 하기에는 조금 더 레어한 것 같다. 그럴 경우에는 엑솜이나 홀지놈까지. 의심되는 진단 범위가 조금 좁혀지면 오히려 타겟티드 시퀀싱으로 그렇죠.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 네. 가능한 질병이 훨씬 여러 개가 막 떠오른다 그러면은 홀지놈 쪽으로 먼저 해본다는. 이게 유전질환 같은데 뭐 딱 어떤 증후군이라고 내가 얘기는 못하겠다. 근데 증후군 같다. 그럴 경우에 이제 엑솜이나 지놈을 하게 됩니다. 홀지놈 시퀀싱을 했는데도 사실 속된 말로 꽝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네, 지금 그래서 이런 검사를 다 해도 발달 지연이나 이런 선천성 기형 같은 환자 같은 경우에 진단 수준이 한 40%, 아주 잘 되면 한 50%, 그러니까 한 반 정도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술을 조금 이제 보완해서 나온 것들이 3세대. 3세대? 예. 3세대는 이제 서드 제너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이제 PCR을 안 하는 자기장을 이용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 3세대에서 지금 도입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롱리드 시퀀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롱리드 시퀀싱? 롱 리드? 예. 길게 읽는다? 네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NGS라고 하는 것도 이건 이제 옛날 용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건 그냥 세컨 제너레이션이고. 그렇죠. 이제 지금 이제 도입되고 있는 기술들은 2세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작은 절편들이 있어서
걔네들을 취합해서 이렇게 볼펜의 그런 시퀀스를 우리가 유추한다고 그랬잖아요. 롱리드는 그냥 이렇게 얘를 쭉 읽는 거예요, 그냥. 그냥 다 봐, 그냥. 네, 네. 네. 그러니까 아직은 비용이 너무 많이 비싸죠. 생각해보면 NGS라는 이름 참 잘못 지은 거죠. 그렇죠. 넥스트라고 했는데 지금은 옛날 게 되어버렸으니까. 예. 근데 뭐 이런 유전질환의 진단의 어떤 역사를 보면 이 넥스트 제너레이션 하면서 진단율이 껑충 뛰기는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지금 서드 제너레이션으로 진단 못했던 환자들을 조금씩 진단을 하고는 있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길게 이렇게 시퀀스들이 나오니까 어떤 거를 이제 찾을 수가 있냐면 여기 이제 이렇게 작은 절편들이 있던 것들은 그냥 읽었을 때 괜찮게 그냥 읽히는 경우가 있는데 가령 이제 이게 이제 볼펜이 유전자라고 치면은 중간에 이렇게 뒤집어진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뒤집어지기만 하면은 이게 이제 작은 절편들로 분석을 했을 때는 그냥 이게 그냥 쭉 순서대로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제 롱리드를 이렇게 쭉 읽으면은 얘가 가다가 이게 뒤집어졌네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잘라놓고 보면은 예를 들어서 1, 2, 3이 순서인데 네. 3, 2, 1로 있으면 그걸 구별을 못 한다는 뜻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조금씩 지금 더 찾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요것 한 뭐 2, 3년 후만 해도 지금 막 우리가 홀지놈 시퀀싱에 대해서 굉장히 친근해진 것처럼 한 2, 3년만 돼도 이제 요것에 대해서 좀 더 친근해지실 것 같습니다. 그 홀지놈 시퀀싱이나 뭐 엑솜 시퀀싱이나 뭐 이런 거 마이크로 어레이, 크로모좀 이런 것들은 실제로 검사는 그럼 아산병원 같은 데는 원내에서 하는 겁니까? 저희가 일부는 원내에서 하고요. 일부는 이게 이제 굉장히 그 프로페셔널한 그런 분석팀이 필요해요. 근데 이것에 굉장히 특화된 그런 기업체도 있고 연구소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검사에 따라서 분석을 잘하는 팀과 협력을 통해서 이제 진단하는 그게 겁니다. 분석팀이라는 게 사람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데이터를 보고 뭔가 사람이 개입할 부분도 그렇죠.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중요하기도 한데 요게 또 휴먼 에러가 또 생길 수가 있겠죠. 워낙에 많은 데이터들을 보다 보니까. 그래서 똑같은 환자를 똑같은 기관에서 뭐 가령 한 6개월 전에 똑같은 검사를 했는데 그때는 못 찾았는데 6개월 후에 똑같은 검사를 했는데 그때는 찾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다른 기관에 보냈을 때 거기서 진단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좀 극복하기 위해서 사실 여기에서 이런 뭐 오토메이션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인공지능의 기술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부 업체로 보낸다고 하면 네. 우리가 뭐 작은 병원에서 이제 뭐 특수 혈액 검사 같은 거 이렇게 검사기관 보내잖아요. 네. 그런 거랑 비슷한 컨셉입니까? 비슷하죠. 예, 근데 아직은 이제 여기 그 상업화 트랙은 못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연구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환자의 검체를 혈액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최근에는 이렇게 구강점막 이렇게 면봉으로 살살살 비비면 거기서 또 DNA가 나와요. 그 뭐 침뱉어서 보내면은 분석해주는 회사도 네.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샘플을 보내고 또 이제 진단을 하려면 임상 양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의사가 어떠한 임상 증상을 최대한 정확하고 또한 자세하게 주느냐가 진단에 또 중요해요. 그 차트에 있는 정보를 같이 줘야겠군요, 검사랑. 그렇죠. 네. 그럼 그 뭐 우리 SCL이나 뭐 이런 데다 보내는 겁니까, 이것도?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유전체 전문 분석 기업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 말 나온 김에 그 침뱉어서 하는 그 소위 말하는 DTC 요거는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랑 조금 다른 좀 거죠? 다르죠. 네. 네. 이게 이제 DTC가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도 한데, DTC는 기본적으로는 소비자와 유전체 검사하는 기관이 다이렉트하게 의료기관이 끼지 않는. 의료기관 끼지 않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환자가 아닌 사람들이 보통 하는 검사잖아요. 그렇죠. 환자가 아닌 사람들을 상대로 마케팅을 하고 예. 있다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하긴 하겠네요. 그래서 이제 검사 항목도 나라에서 허가받은 종목만 할 수 있죠. 비만, 혈압, 그런 거하고 관련된. 그 DTC는 아까 얘기한 그 여러 가지 종류의 복잡한 유전 검사들 중에서 뭘 하는 거예요? 침 뱉어서 보내면? 그거는 이제 스닙 타이핑이라고, 스닙 그러면 이제 싱글 누클레오타이드 폴리몰피즘이라고 해서 SNP라고 그러죠.
이 스닙과 그다음에 희귀질환에서 문제가 되는 뮤테이션과의 차이는 이제 뮤테이션은 기본적으로 일반인한테는 안 나오는 그런 비율을 갖고 있고 그래서 최소한 뭐 1% 미만, 뭐 0.1% 미만 이렇게 빈도를 보인다면 이제 스닙 같은 경우는 대개는 일반인에서 최소 5% 이상 나오죠. 그게 예를 들어서 비만과 관련된 스닙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 특정 스닙이 예를 들어서 5% 정도에서 나오고 뭐 이런 느낌인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그 비만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스닙이 발견된 5%는 앞으로 체중이 늘어날 가능성이 훨씬 예, 높다 뭐 예. 이렇게 그게 뭐 해석하는 오지 거고. 레이쇼로 이렇게 네.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들을 뭐 리포트를 해서 그 이제 검사한 사람이 이걸 보고 뭐 본인의 어떤 생활 패턴을 좀 주의한다든지. DTC는 어쨌든 현재 질병 진단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경향, 뭐 경향, 가능성, 체질, 가능성, 네, 예, 위험성, 체질 분석 비슷한 예, 그런 거죠. 그래서 당신은 요 스닙이 있으니까 네. 비만이 될 가능성이 뭐 오지 평균보다 레이쇼로 훨씬 네, 높습니다. 몇 몇 프로 배다. 높다. 예, 그렇게. 이런 것들을 쭉 데이터. 근데 솔직히 그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돈을 쓸 마음이 있으세요? 그 뭐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뭐 아주 명확하게 이해가 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네. 대충 이게 유전 검사라는 게 어떻게 지금 지형지물이 있는지는 조금 파악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